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거취와 예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탄핵 결정 이후를 전망해보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 가지 이제 어제 결정 이후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 지켜봤을 텐데 8대 0이라는 전원 일치라는 결과 어떤 의미로 먼저 좀 받아들이셨나요? 헌재 재판관의 최종적인 결정문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 그대로 헌법 재판관들이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는 결국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메시지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명 재판관들 간에 왜 이견이 없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인용에 대한 여부, 기각에 대한 여부를 두고서도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 재판관이 전체적으로 만장일치 합치 의견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나 있을 소수 의견들이 밝혀지게 됐을 경우에 현재 광장에 나와 있는 헌재의 최종적인 심판 선고 결과에도 불복하고 나름대로 불복에 대한 하나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에서 소위 말하는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은 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지만 말 그대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 세월호에 대한 이유를 대통령 탄핵 사유에 집어넣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위배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선에 대한 메시지를 담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적인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되지만 거기다 보충 의견으로 세월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담긴 담아냈습니다. 그 보충 의견의 의미도 또 짚어볼 만할 어제 텐데요. 그 안창호 재판관이 얘기했던 보충 의견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예측을 할 때 그 재판관들의 그 성향을 분류를 해서 보수 성향이다, 뭐 진보 성향이다 이런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그 보수와 진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로 이제 분류됐던 것은 임명권자가 누구였느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새누리당이 추천했느냐, 야당이 추천했느냐, 여야 합의로 추천됐느냐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점들이었죠.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이 헌법에 적시된 대로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그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냐를 판단한 겁니다. 물론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그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 그 권한대행이 쭉 읽은 그 결정문을 보시면은 최소한의 국정 개입 허용 그리고 권한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수호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훨씬 그 대통령을 파면한 것보다 이익이 크다, 국가 이익이 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대 0이 굳이 뭐 통합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정확한 인식이 포함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님께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굉장히 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짧았고 굉장히 단호했고 여러 가지 표현들도 좀 굉장히 좀 와닿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여러 부분에서도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3개,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15개 정도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너 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5분 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1시간은 지나야 결과를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했었었는데 의외로 21분 만에 그와 같은 선고가 끝났습니다. 실제로 판결문 원본을 보면은 판결 선고된 시간이 주문을 읽고 끝낸 시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딱 그냥 못 박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취지는 그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나름대로 그 8분들에 대한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결국 이미 그 판결문에 대한 그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실질적인 어떤 정본으로 판결문 나온 것은 89장 정도로 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일원 주심이 아주 쉽게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이면은 쉽게 읽을 수 있을 실문 기사 정도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압축을 했는 그 내용으로 했는 것인데 네. 결국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수호 관점에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 압도적이란 말 자체에서 8대 0이란 것을 압축적으로 한 단어로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으로 갈라져 있지만 결국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탄핵 제도의 본질이란 것이 뭐냐 하면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네. 보수이건 진보이건 간에 이와 같은 정도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분이 8명, 어떻게 보면 박한철 소장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9명, 9대 0의 어떤 가능성이 나왔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와 같은 압도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 같은 압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더 축약된 어떻게 보면 A4 용지 5장 정도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넘어서 불복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뭐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복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어쨌거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국민들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자택으로 들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청와대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메시지 발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하게 어젯밤에는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헌재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일부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재의 최종적인 선거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고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좀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는 오늘 주말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최종적인 탄핵 선고에 불복한다라는 입장으로 광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있을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를 극단적 분열에 빠뜨리는 모습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일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좀 밝힐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예,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될지 한번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처럼 어제 입장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 탄핵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설명을 잘 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게 국민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불복을 비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헌재의 판단은 헌법 절차에 따른 법치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어제 뭐 직접 충돌은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 3명의 목숨이 또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확대 해석될 개연성이 있어요. 마치 엄청나게 승복한 세력이 많고 아니 불복한 세력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큰 비중을 차지해서 뭐 충돌을 해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가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복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보면요. 27일 최종 변론 때 대통령이 그 최후 의견서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떠한 그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미 27일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때 그렇더라도 이제 탄핵이 결정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게 뭔가 불목의 어떤 침묵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 일단 충격 속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좀 선의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사절을 이제 만약에 오늘 내일 계속 안 비운다면은 그런 메시지를 안 낸 것과 같이 이제 더불어서 뭔가 그야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볼 때 오늘 내일은 사절을 비우지 않겠는가.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뭐 불만을 넘어서
불복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언급이 어제 나왔는데요. 예. 물론 그 중에 일부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에 심의 유감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대리인단의 최후 의견서라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몇몇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에서 불복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판결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최종 입장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리인의 입장을 미뤄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복한다는 거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실제로 그것이 재심이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같은 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점에 비추었을 때는 재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탄핵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한 80% 이상 네. 대부분 탄핵은 잘된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0%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일단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20% 내에서도 의견이 아마 갈릴 겁니다. 네. 그중에 극히 일부에 대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계신 거고요. 예. 그 20%의 꽤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대통령의 잘못이 있긴 하나 현재와 같이 좀 너무 일방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저는 어저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결정문을 쭉 읽고 난다면 후자에 생각되는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헌법 수호를 위한 가치 속에서의 어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네, 없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전 대통령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의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박 대통령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어떤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그 검찰 이제는 특검이 아닌 검찰로 그 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특검에서 넘어온 그 수사 기록 10만 쪽 되는 것을 이번 주까지는 그 내용을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향후에 이제 수사 일정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이제 예. 진행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3월 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름대로의 현재의 계획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11시 21분부로 이 불소추 특권 결국 헌법재판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원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강제 수사는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로서 구속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강제 수사로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그리고 그 장소도 사저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그 청와대가 아닌 이 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압수수색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저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죠. 물론 그와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그 검찰로서는 원칙대로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그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지금까지 부인을 하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과연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상당히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이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그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는 케이스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요. 이 시각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의 모습입니다. 저희 그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이나 좀 지켜보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막 그 승합차로 보이는 SUV 차량 하나가 지금 막 도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모습인가 싶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뭐 메시지가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저 내용은 또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지금 뭐 구속 수사 얘기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특검도 그렇고
이 진상규명, 명확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불허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이후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안 할 도리가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원래 뭐 시민이었습니다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잘 설명했다시피 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때도 피의자로 입건됐었어요, 특검에. 그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이제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해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라는 건 주장의 문제인 것이죠. 네네. 단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특검의 그 대면 조사는 무산됐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사법기구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해했던 거예요. 뭐 국가안보시설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저라든지 어쨌든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면 조사도 꼭 구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선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치러진다는 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건 저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때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만 김대중 후보와 이제 이회창 후보와의 대결 구도였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수사를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 유보를 지시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때 김대중 후보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검찰도 지금 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과 불구속 문제는 전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60일을 과연 국민이 이 전혀 수사하지 않은 상황을 과연 방치할까?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이영렬 특별수사반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이 특검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소송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대통령이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것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집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사정이 변경된 것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 원칙적인 강행제 수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른바 임의 수사로서의 어떤 그 임의 제출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검찰이 알고 싶어하는 목록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임의적으로 제출해 나가려는 요청을 받아서 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대면 조사를 비롯한 최종 마무리 수사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그 경로를 거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선 전국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이제 정말 전인 미답의 국정공백 사태가 됐습니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인 것이지 그 자체가 대통령은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학자와 행정법 학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견해는 뭐냐면은 현상 유지적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펴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새로운 그 인사를 장관을 임명한다든가 그와 같은 권한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탄핵 결정이 있자마자 그 황교안 총리가 굉장히 그 적절한 여야를 가지지 않고 어떤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 예. 촛불 민심이건 이 태극기 민심이건 모두 다 나라를 위하는 민심이 아닌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치로서의 어떤 경제 챙기기 그리고 또 외치로서의 지금 그 각종 그 미국 간의 관계, 중국 간의 관계, 일본 관계 같은 것을 각각 내각에 잘 챙기라는 메시지를 했고,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본인들이 중립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상당히 대국민 메시지가 시적절하게 나왔고 그와 같은 그 황교안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고 하면은 60일 동안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 대선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요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있을 때의 권한대행과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니까 전혀 다릅니다. 황교안 대행에게 주어진 책임이 한층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죠. 네. 60일 동안 어쨌든 대통령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무튼 중요한 건 대선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내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충분히 설명했다시피 그리고 어제 황 대행의 그 담화문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워낙 지금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워낙 위기입니다. 지금 네. 대통령의 탄핵 이 부분을 떠나서 사드로 인한 보복은 물론이고 지금 동북아 특히 한반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다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예.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워낙 지금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내외적이고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국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다시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있을 때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 이제는. 예. 계속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가 관심거리죠. 여전히 지금도 관심이에요. 네.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제 그 황 대행이 발표했던 담화문에 나타났듯이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특히 정치권은 당연히 출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걸 일단 그런 어떤 불예측성 이걸 일단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황 대행이 지금 빨리 할 일은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당위성 여부는 차차우서라도 말이죠. 입장을 빨리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메시지를 내놓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 전, 그러니까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하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5월 9일이 이번에 있는 대통령 선거일을 유력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이제 공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권한대행으로서 어저께 밝혔던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고 선거일을 지정해놓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심판이 선수로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어도 3월 20일 전에는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내놓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적인 심판 결과가 8인 재판과 만장일치로 결정이 난 상황 속에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 거의 같은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의 후보로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탄핵 이후에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어떻게 좀 전망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바뀔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역시 탄핵 이전과 이후는 정치권의 이 지금 변화의 움직임 중에 가장 커다란 게 계속 적폐청산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인가. 예. 그렇지 않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누가 권력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여서야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협치나 연대나 연정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과 이 부분이 전혀 뭐 대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혀 대척점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냐에 따라서 이 대선 구도가 출렁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현재 정당 구도 자체가 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 핵심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금 이인용이 그야말로 8대 0으로 난 상태에서 새롭게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 정당과의 뭐 합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 움직임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김정인 전 대표가 탈당하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정치 문법은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탄핵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항하기 위한 이른바 비문연대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그 제3지대 빅텐트론이라는 게 이른바 굉장히 동력을 얻어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그것이 상실됐잖아요. 예. 그것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중요한 대선의 포인트. 또 하나 문제가 역시 보수층의 결집 여부입니다. 네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권력을 회수한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야말로 보수층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합리적 보수의 길을 나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또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보수의 결집 그리고 비문연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같이 아우러지냐에 따라서 예. 정당 체제 자체가 대단히 불안성이 증대될 수가 있다. 유동성이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 야당도 이제 깨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좀 예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막상 국회 탄핵 이후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새롭게 창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의원들이 나갔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국회 탄핵 표결에는 찬성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목소리를 죽이고 있던 의원들이 얼마나 제2차 분당 열차에 탑승할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현재까지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적인 탄핵 심판 선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지난번 그 헌재 최종적인 선고 결과를 겸허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여야 정치권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들여서 서명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친박계 의원들로 똘똘 뭉쳐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상황으로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로 볼 수 있는 한 30명 정도에 되는 의원들이 사실상 자유한국당 내에 남아있기가 어렵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바른정당의 세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 다만 여기에 이제 주어진 변수 중에 하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50일. 4월 15일에는 후보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4월 9일에는 최종적으로 공직 후보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정도 안에 거의 모든 일정들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바삐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른 당에 뚜렷하게 적대할 수 있을 만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하는 연합군 형태로서의 대통령과 총리, 뭐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예비 내각을 완전하게 연합군으로서 진용을 짤 확률들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59일 예상했더니 사실상 대선 날짜가 59일이지 그 전까지 공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촉박하군요. 후보도 정해야 되고 경선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2차 분당 열차 언제쯤 가능할 그런데 건지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그런 원심력은 증대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워낙 지금 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비문연대.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대선 이후에도 연대는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게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과연 이 지금 여러 주자들이 비문연대 진영이라고 할까, 그 제3지대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주자들이 과연 그러한 지금 말씀처럼 잘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연대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단일 대우를 갖출 수 있을까 가장 큰 관건이에요. 네. 김정인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어떤 구심점이 돼서 이 연대를 잘 하는 쪽보단 자신이 나서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김정인 전 대표의 속내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연대가 잘 돼서 러닝메이트제 비슷하게 해서 역할 분담이 돼서 비문연대가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비문연대가 그런 어떤 동력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와 양강구도가 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역시 문재인 대세는 또 유효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다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